여러분, 주말 사이에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공포와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0명이 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울 시내 거리 한복판에서 압살을 당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일 수가 없는 이태원 거리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거 애초에 말이 되질 않고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10만 명이 모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안전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지금까지도 충격이 정말 가시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그 충격적인 상황들, 당시에 현장을 보면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찡겨 있어. 다 비명 들려. 갑자기 일본 출구 쪽 나오자마자 비명 소리가 막 엄청 들리는 거예요. 압사가 당했네, 사람이 막 짓밟혔네, 다치신 분들을 도로로 빼자고 해야 10명, 20명, 30명, 40명. 그 여러분께서 이제 울면서 나오시고 15명 정도가 밑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이거 좀 큰일 나겠다. 사람들을 꺼내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이 또 있고 해가지고 5겹, 6겹으로 계속 쌓여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방관, 경찰관 인력이 처음에 부족했으니까요. 사건 발생 1시간 정도 지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지원이 나와가지고. 사실 지금 다시 영상을 봐도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도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이태원 거리에서 말입니다. 예, 정말 믿기지 않는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사망자만 154명입니다. 그리고 중상자가 33명, 그리고 경상자가 116명, 이렇게 해서 총 사상자가 303명으로 나왔는데 네. 이 중에서 외국인 사망자가 총 14개 국적 26명이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20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54명입니다. 사망자. 게다가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중상자 중에서도 중상자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사망자가 더 늘까 봐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각에서 이제 특히 언론들 지적을 보면 또 전문가들의 지적을 봐도 이 대형 참사 사전에 정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던 이 상황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이태원이죠. 더군다나 3년 만에 노마스크로 맞는 할로윈 데이라 예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이용객 수는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만 명 이상 많은 수가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울시는 따로 압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사고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이 장소에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경찰서도 지난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1일 약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제한적인 공간에 모일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는데 경찰도 이미 10만 명의 인파 밀집을 예상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10만 명 넘는 이 시민들이 또 축제를 즐기려는 분들이 모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대비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굉장히 미진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용산구에서 이 사건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기는 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는 했는데 코로나19 방역이나 아니면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주로 방역 쪽에 초점을 맞춘 회의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또 지난 27일에 우리가 200명 이상의 어떤 현장 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미리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9일에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력은 137명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혼잡 경비를 맡는 인력이 아니었고요. 취객 다툼이나 112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인력 위주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짤 때, 회의를 할 때는 200명 정도, 물론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곳에 경찰 경력이 200명, 그런데 애초에 200명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던 경찰이 현장 당일에는 137명,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배치한 계획은 뭐 경비 경력의 분산이라는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과거 그 이태원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에 그 배치됐던 인원과 비교를 해 보면 17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 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각종 상황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137명 정도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헬로윈 축제 때 파견된 경찰 경력에 비하면 이번에 인원은 많이 배치된 거다 하는데,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 이렇게 배치하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137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배치했다. 적게 배치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진행된 헬로윈 축제라는 그런 얘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럼 작년에는 안 했나? 작년에도 헬로윈 축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박성배 변호사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년 전 할로윈데이 전날 밤 2021년 10월 30일의 이태원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당시에는 230여 명의 경찰들이 투입돼서 골목 안까지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 경광봉을 든 경찰들 여럿이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동선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의 통제 아래에서 시민들 동안 비교적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십시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집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여주면 뉴스파이터가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앞부분에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이 조금 안 들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해 헬로윈데이 이 파티 축제라고 할게요. 그 10월 30일 헬로윈데이 전날 밤인 10월 30일 지난해 10월 30일의 모습이었어요. 이태원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이태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보세요. 경광봉 들고 있는 경찰이 곳곳에 보이죠. 당시 인원이 얼마냐? 230여 명의 경찰들이 곳곳에 투입됐고 골목 안까지 투입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안전을 당부하는 목소리 조금 전에 보셨죠? 마지막에 확성기로 마스크 꼭 써주세요. 저때 코로나 심한 기간이었으니까 그걸 감안하다도 어쨌든 골목 구석구석까지 배치되면서 방역 활동,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도로 곳곳에까지 안전을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230명이 경찰 경력 230명이 현장에 배치됐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번에는 200명 넘게 투입한다 해놓고 137명 투입해놓고 지금 경찰청 수사과장 한단 말이, 오승진 과장이 한단 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30명, 90명 배치하던 거 보면 많이 배치했다. 이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또 경찰 측의 변명은 그때 시내에서 수많은 시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이 가 있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고요. 경찰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또 많이 나올 경우에는 과잉 진압을 했네, 뭐 과잉 그걸 했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경찰 한마디라도 천천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라든가 좀 거리를 두십시오라는 모습만 보였어도 이런 비참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분의 말이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3년 정도 방역수칙, 즉 노마스크가 아닌 마스크를 쓰고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억눌렸던 그런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노마스크로 헬로윈 축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억눌렸던 어떤 기분들이 일시적으로 폭발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견했음에도 정말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관련 규정 또 매뉴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뭐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또 개선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사는 벌어졌어요. 안타깝게 희생자들의 목숨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분통이 터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뭐라고요? 행사가 그동안 정부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대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헬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다는 거예요. 행사를 주최하는 측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청자와 국민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차명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설득력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도 굉장히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지던 그 이태원 거리를 메울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예상이 되는 수순이었고요. 물론 행사의 주체가 명확하게 있을 때 매뉴얼도 있고 관계 법령도 행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에 몰릴 것을 몰랐나요? 용산구청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이런 유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여전히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일단 경찰로서는 상당한 인원이 모일 거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 예상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요. 네. 일단 운집한 시민들의 숫자가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였고요. 다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 그렇지만 급작스럽게 인파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곳은 지하철 이태원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오면 해밀턴 호텔이라는 곳이 있고 해밀턴 호텔에서 몇 발자국 더 가면 이번에 참사가 난 그 골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또는 지하철 공사인가의 정확한 표현이 서울 지하철 공사 등에서 이 이태원역을 당일날에라도 무정차 통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좀 정말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해명은 외부의 인파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 지하철역 자체의 인파가 많은 경우에만 무정차 통과를 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도 지하철역 내부에는 인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역장의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네. 그와 별개로 그동안의 관례나 매뉴얼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면 충분한 대비 과정에서 무정차 통과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린 상황에서 사고가 특히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대비를 충분히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사전에 취해두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그래픽 보세요. 지난 8일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미미하다, 크다 그걸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잖아요. 무정차 통과 등. 그런데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 무정차 통과를 할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논하기 전에 할 수 있잖아요. 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근 평론가님, 이런 얘기가 터지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응 또 경찰의 대응 너무 아쉬움 남아요. 그리고 비판도 받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해외는 어떻다는 거야? 해외는 이런 축제가 아예 없는 거야? 해외에서는 이런 축제 있을 때마다 경찰들이 뭐 어떻게 하길래 그러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헬로윈 이른바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헬로윈 때 젊은이들이 시내에 운집하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일단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부야 지역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특별 기간으로 설정해서 야간 노상에서 음주 금지하고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자제 요청하고 그다음에 보행 전용 도로하고 바리케이트를 마련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헬로윈 축제 기간 때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렇게 DJ 폴리스라고 부르는 경찰관이 감시탑에 올라가서 운행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질서를 유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이게 엊그제 모습이랍니다. 일본의 실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단속을 했었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 행사 때 경찰의 자체 매뉴얼을 적용하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경찰이 이제 인파 운집이 예상이 되면 시민의 동선하고 도로를 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방 통행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줄 세우고 이동시키고 도로 위에 주차를 금지시키고 이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헬로윈데이 때 뭐 맨해튼, 브루클린 일부 위험 지역에 100여 곳을 일시 폐쇄합니다. 그리고 또 100개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운용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이번에 거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해드리니까 이번에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좀 짐작케 하네요. 가능케 하네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헬로윈의 역사가 긴데다가 되게 긴데다가 지역 행사입니다. 사실 뉴욕에는 인파가 많으니까 외국 사람들 모여서 크게 보이는 거고 뭐 시부야는 동경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많은 곳인데 이태원은 전국구이자 세계구입니다. 이번에 행사에서 사망한 청년들도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가봐야지. 그러니까 성지가 된 거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처음에 감염할 때 가장 많이 퍼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학원 강사라는 청년이 그때 와서 곳곳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태원 지역이라면 이게 2017년에도 20만 명 왔다면 과거에 그거를 생각해서 올해만큼 더구나 노마스크라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대책과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고 이렇게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사례 굳이 비교 안 해도 이번에 정말로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했는가는 앞으로 계속 언론들이 아마 기사로 따라붙을 것 같아요. 적절했는지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원인 같은 건 쭉 저희가 이제 짚어보고 있어요. 전문가의 시각 등으로.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수사 당국도 이번 대규모 참사의 원인 등은 반드시 154명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사 원인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원인부터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에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들이 사람들을 밀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경찰은 목격자 진술뿐만 아니라 인근의 CCTV와 SNS에 올라온 영상까지 분석해 이 사고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발표에 따르면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뿐만 아니라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분석해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가로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가수는 사고가 발생한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설치된 CCTV뿐 아니라 이제 CCTV는 이제 뭐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경찰이 설치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CCTV뿐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올린 SNS 영상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밀어라는 발언과 실제로 민 행동이 어떠한 경위로 발현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나온 맥락에 따라서 형사 책임, 처벌, 유무가 가려지기 때문인데 오해에 기인한 것, 예를 들어서 세계 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으로 내려오는 인파와 지금 이게 지금 이태원 역사 내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와, 정말 혼잡합니다. 네네. 네, 이태원역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인파가 뒤섞인 과정에서 뒤로라는 발언을 미러로 오인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오해에서 기인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민행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하는데 통상 CCTV에는 녹음 기능이 제한돼 있으므로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록은 없겠죠. SNS 영상을 실제로 살펴봐야만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다각도로 당시 사고의 장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다각도로 판단하여야 실제로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유발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모두 다 그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현장에서 그 혼잡한 상황 때 여러 가지 글쎄 구호에 가까운 단어들, 뭐 밀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이런 이 진술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영상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기도 하고요. 네. 증언들은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밀어라고 이런 어떤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뒤로라고 또 해서 예, 부딪히고 있는데요. 일단 사고 당시에 전해지는 이 현장음 때문에 SNS를 중심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누가 혹시 고의로 민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해당 음성부터 듣고 오시죠. 진짜 실제로 네. 장미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듣기에도 밀어와 뒤로, 그게 밀어와 뒤로가 순차적으로 들린 것도 아니고 밀어와 뒤로가 같이 거의 동시에 이 섞여서 들리는 듯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소리들 때문에 이거 누군가 고의로 민 거다. 밀어라고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뒤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충돌하면서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일단 뉴스파이터의 그 현장에 있던 한 분이 영상을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 목격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상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건 걷는 게 아니라 밀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신 분에 의하면 촬영한 당시의 시간이 바로 사고가 있던 날 오후 10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게 10시 15분이었으니까 딱 바로 정확히 그 무렵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지금 포착된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 위치가요. 참사가 일어났던 곳에 이 윗골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갈래 거기가 세 갈래가 나누어지는 이태원 저곳에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삼거리 거리로 치면 삼거리입니다. 거기 세 부분이 합류하는 곳인데 저기서 조금 내리막을 가면 이제 참사가 일어난 곳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분이 뉴스파이터에 지금 보세요. 저 윗부분입니다. 아래 큰 도로 말고요.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라고 글자가 써있는 그 삼거리 합류 지점 그 위치에 지금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이 계셨고 이 분은 저희에게 영상을 제공해 주신 이 분은 가까스로 화를 면하신 분입니다. 앞서 영상을 촬영한 시각이 토요일 29일 오후 10시 14분 그리고 소방당국의 신고가 빗발친 시각은 1분 뒤에 그로부터 1분 뒤쯤 10시 15분이었습니다. 바로 참사 직전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바로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 저희 제작진이 어렵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찍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마 상황이 심각한 거 알았으면은 안 찍지 않았을까. 통제하는 사람은 아예 못 봤어요. 특정 사람이 밀어 하는 거는 못 들었고 저희 쪽에서는 그냥 다 같이 우리가 밀자.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 소리 반, 사람 소리만 반이었는데 제가 그 내리막길 위쪽에 있어서 뒤로 가라는 말은 진짜 전혀 안 들렸고 앞뒤 양옆으로 밀리니까 저희 쪽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비명 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이 정도? 저도 이게 명치 눌리고 위에서 깔아 뭉개고 하니까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서 무서웠어요. 듣기만 해도 당시 상황이 정말로 얼마나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는지 본인도 인터뷰를 지금 해주신 영상을 제공해 준 이 본인도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바로 근처에 있는 기둥을 잡고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거기가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지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고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막 앞뒤로 흔들리면서 압력이 나한테 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몸이 압력을 받게 되다 보면 내부 장기가 부어오른다거나 뭐 파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숨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도 지금 본인이 명치가 눌리고 위에서 깔아 뭉개는 걸 경험을 당했다고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혹시 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군중이 막 몰려서 이렇게 휩싸일 때는 한 명 한 명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전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저럴 때 누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셔라, 뭐 이쪽으로 오셔라, 뭐 라인을 친다든지 일방통행한다든지 그걸 지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이 꼭 숫자가 많다, 꼭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 네. 근데 과거에 이태원의 헬로윈 인파가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 이번에 정리가 왜 안 됐었는지 네. 이 부분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비명 지르고 이러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 게다가 미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묻혔겠군요. 네,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신나서 소리 지르는 줄 알고 더 밀었던 것 같습니다. 악 하는 비명 소리는 들렸지만 그게 신나서 소리 지르는 거라고 또 뒤에선 생각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길을 비키라고 계속 확성기를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하던데 그래도 잘 안 됐나요? 네, 그래도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할로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믿겨줬습니다, 사람들이. 확성기로 비키라는 소리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할로윈? 네. 결과론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인터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참석한 분들이 되게 Z세대 미만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일 텐데 제대로 된 뭐 정보라든가 이성을 갖기가 어려운 순간이었겠지만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경찰 코스프레는요. 아주 엄연히 범법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건데요. 자격이 없으면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제복이나 훈장, 뭐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착용한 사람은 관명사청이라 그러죠. 이거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해당돼서 뭐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1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사 경찰, 왜 경찰복 입고서 가짜 경찰 흉내 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 무거운 형량이 되는데요. 2015년에 이제 시행이 되겠죠. 경찰 제복 복장 비법에 따라서 유사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내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헬로윈 축제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것만은 꼭 한번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축제다 보니까 순간 분위기에 취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는 걸 들으니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같이 있다가 특히 희생자와 같이 있다가 자신만 화를 면한 분들은 이른바 살아남은 분들은 하재근 평론가님 참 지금 어떻게 뭐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경이. 예, 그러니까 지인, 또 친구, 뭐 애인 이렇게 같이 갔다가 그 지인을 현장에서 잃은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정말 기막힌 정말 애통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경기도 한 병원에 20대 여성이 지금 안치돼 있는데 그 여성이 친구랑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만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한 그 친구의 아버지 손을 부여잡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가 손을 놓쳤다고 그렇게 오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친구는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서울 보람의 병원에는 여성이 안치돼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할 남자랑 같이 갔었는데 남자가 아무리 이제 그 결혼할 사람 여성을 보호하려고 해도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 여성하고 남성이 똑같이 둘 다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근데 남성이 골격이 크고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 조금 더 생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정신을 잃었다가 CPR을 받고 깨어났거든요. 남자가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그 쓰러진 결혼할 여자한테 가서 자기가 1시간 동안 CPR을 했는데 여자는 결국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서 지금 여자친구를 살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오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희생자들 상당수가 이제 20대입니다. 참 생태 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이런 부모님들 심경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희생자의 많은 분들이 20대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심정이 정말 뭐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어제 한남동 주민센터에 한 60대 남성이 부인과 함께 흐느끼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한두 번 이제 저녁 때 걱정되고 밤에 잘 있는지 전화를 하면 한두 번이면 바로 전화를 받는 아이가 전화가 어느 순간 안 되더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 걱정을 하는 마음에 재차 전화를 해봤더니 받는 게 경찰서였다는 겁니다. 유류물로 분류가 돼서 경찰이 이 아이의 그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 부모님께서는요, 이 딸이 외동딸이고 40 넘어서 얻은 굉장히 귀한 딸이고 최근에 또 회사에서는 승진을 해서 대리를 달았다고 기뻐하던 모습이 정말 선하다, 눈에 선하다라고 하면서 흐느끼셨습니다. 또 다른 이 부모님 사연도, 부모님이 관련 인터뷰한 사연도 지금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서울에 취직해서 상경한 첫째 딸을 둔 광주의 부모도 있습니다. 이 딸이 올해 2월에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단짝과 이태원에 놀러 간다는 말을 들은 부모가 흔쾌히 갔다 오라, 대신에 다녀와서 면접 시험을 준비하라는 말도 해줬다고 하는데,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뉴스를 본 부모,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보지만 부재중 통화만 쌓여갑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점점 바뀌어가는데, 곧바로 파출소로 뛰어가서 확인한 딸아이의 휴대전화, 그 위치는 이태원이었습니다. 곧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온갖 곳을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돌아온 건 눈을 감은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심폐소생술을 받은 흔적도 없더라. 살려보려는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 같아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졌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광주로 오기로 했던 딸을 기다리던 부모는 눈을 감은 딸과 함께 이날 광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와 주고받은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 되신 분도 계셨다면서요. 예,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은 어제죠. 하염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스마트폰에는 그동안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차차 갚아갈게요.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데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그 전날 마침 따님이 이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날이 본인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따님이 엄마랑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식당 교환권을 줘서 잘 먹었다, 덕분에 잘 먹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답을 보낸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차차 갚아갈게요. 더 이상 이제 갚을 따님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아버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참 너무너무 가슴 애절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해서요, 유족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 뉴스 보고 우리 아들 소식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우리 아들이 그냥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랬으면은 차라리 괜찮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길을 걷다가 애들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어느 희생자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수만 남겨놓고 떠난 딸도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런 사연도 있는데요. 이제 한 남성이 딸의 사망 진단서를 듣고 병원에 지금 망연자실 서 있었다고. 그 남성의 딸이 3년 전에 그 남성이 백혈병에 걸렸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네. 3년 전에 딸이 아버지한테 골수 이식 해주면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70년 동안 더 있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역국 아빠 자기 미역국 아빠가 앞으로 70년 동안 끓여달라고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 나한테 70년 더 살라고 하더니 딸이 먼저 갔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 남성이 너 없이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하고 딸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녀지간의 그 대화방에 사랑한다, 하트, 진지 꼭 챙겨 드세요. 네. 이런 말들이 가득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딸이 이번에 먼저 떠나가서 네. 아버지가 딸한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다음 생에도 아빠 딸 해줘. 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나라 아버지한테만 있었던 게 또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은 미국인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60대 아버지 블레시 씨는 서울에 차남 스티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아들은 물론 친구와 정부 관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주미 대사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들 스티븐이 이태원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 2명 중 1명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시 씨는 그 순간 수억 번을 동시에 찔린 것 같았다.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 감각 없이 망연자실하며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이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저는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 이 할로윈이 있을 때마다 코로나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인파가 모임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잔존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추가로 경비 인력이 더 투입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린 평상시대로 했고 오히려 그날 진보 보수 집회가 경함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되게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특히 유족분들은 어떻게 납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토요일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 전날부터 이른바 징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다치기도 했고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마치 휩쓸려 가듯이 그 인파 속에 몸을 내맡기는 정도의 상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사안을 진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언행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직격했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변명을 하려다가 화를 돋구는지 모르겠다. 이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 논란을 낳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말을 보탰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얘기 있는데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동문서답이네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국민들의 독해 능력을, 국어 문장 능력을, 해석 능력을 지금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과연 경찰의 경력 부족으로, 즉 인원 부족으로, 배치 인원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번 참사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던졌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시위를 안 했으면 이태원으로 경찰 경력을 더 보낼 수 있었는데 시위를 하는 바람에 광화문에서 그날 진보보수 집회가 있느라고 못했다? 지금 이 말 하자는 겁니까? 일단 행안부 장관이 착각하는 건 행안부 장관은 실행을 하고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깊은 연구를 해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깊은 연구를 지금 해야 할 거라고 미래형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더욱더 불을 지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또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상민 장관 발언에서 제도적 한계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다. 아니 직원이 뭔가를 잘못하면은요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번 건 실수가 많았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면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어제 대통령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어요. 11월 5일까지 이번 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데 이럴 때 또 이제 정치권에서 잘못된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이번 사건을 어떤 뭐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가 애도 기간에 각 정당에서 굉장히 이제 몸조심을 하자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께서는 일체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분간 사적 모임 자제하고 음주 취미 활동 등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SNS 글 게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태원 일대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상인분들이 업주분들이 영업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여전히 북적거리는 곳이 있다면서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다음 날 젊음의 상징거리라고 하죠. 홍대거리에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보이는데요. 영화 속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도 보이고요. 만화 속 주인공을 따라서 코스프레한 시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할로윈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클럽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전날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과는 정말 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홍대를 방문하신 분들이 마냥 즐거운 심정으로만 헬로윈을 즐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터졌는데 밖에 나와 있는 게 좀 죄송해가지고 생각보다 이태원보다는 적고 아마 홍대가 좀 넓어서 그러지 않을까. 네, 어제 그 거리에 5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피해요. 그리고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사실 뭐 홍대도 서울로 치면은 이태원만큼 이태원 버금가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음 날인 30일 저녁 홍대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인들에 따르면 할로윈 데이를 앞둔 주말 밤치고는 사람이 적고 이태원 참사의 영향인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거리가 붐비긴 합니다만 식당, 술집 대부분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지만 홍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 등 춤 허용업소 57곳은 거의 다 자체 휴업을 했습니다. 이 마포구도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후 7시경부터 클럽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자체 영업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고 이에 앞서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상인회 등에 자율휴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구청 앞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마포구가 이렇게 나섰고 그리고 마포구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가 애도 기간 11월 5일까지 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방송계, 영화계, 공연계 등도 애도와 동참 그리고 행사, 공연 등을 전면 올스톱, 전면 중단에 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이공원, 대규모 놀이공원 테마파크도 지금 헬로윈 축제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에 같이 보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기리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합동 분향소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설치가 됐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인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도 20살인데 한창 꽃피울 나이잖아요. 많이 놀 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도 20살 초반인데 20대 분들 사상자가 되게 많았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고 혼자 이걸 담아내기에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 무겁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오늘 합동 분향소 찾아서 묵념과 또 헌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늘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헌화하고 묵념을 한 것인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들도 동행했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이날 조문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참사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언제까지 운영될지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번 토요일까지 7일 동안 되고요. 어제 밤 사이에 이제 주요 지역에 합동 분향소가 돼 있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이라든가 이태원 녹사평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계시는 시도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느 지역에 분향소가 설치된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운영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고요. 10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근처에 가서 분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닿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사망자 154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원에 대해서 그 신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그 빈소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고 그중에 오늘 오전 10시 같은 경우에는 한 유족 같은 경우에 입관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 이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이 뭐 재난 지역 선포는 처음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큰 사회적 이 사고로 11번째 이제 사회적 재난 지역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희생자들, 이 사망자들에 대한 어떤 이 지원 계획도 밝혔다면서요, 장효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회적 재난 사안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실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주나 세대원 관계없이 한 명당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 중에 있고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154명, 부상자는 149명인데요. 총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구호금의 규모만도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사망자 장례비나 부상자들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비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는 추가 비용까지도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정말 빠른 쾌유를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충북 괴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바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는데 CCTV에 담긴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당시 모습을 보면 마을 정자를 비치는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도로는 물론 하청도 진동에 흔들리고 놀이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렁거리 다리를 건너던 사람은 진동에 발걸음을 멈추고 새들도 깜짝 놀라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세상에
이 다리를 지나신 분들은 정말로 순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또 다리 밑은 천길 낭떠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27분 49초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진이 16차례나 이어지게 되었는데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 4.9 지진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를 12km로 추정했습니다. 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자 역대 38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네. 평온했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이 괴산 지역 주민분들 흔들림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더 가슴 철렁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보일러가 터진 줄 알고 나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큰 소리가 막 나. 그러더니 집이 한 번 확 흔들렸어요. 전쟁이 났나 이랬어요. 피해는 없고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은 창문이 흔들리더라. 그리고 뭐 대포 소리가 쿵쿵 두 번 나더라.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 막 진동이 막 흔들리고 많이 놀랐지. 완전히 창문이 흔들리면서 아파트 문이 그냥 뭐 덜렁덜렁 하고서 막 움직여서 비행장에 공군 부대 뭐 작전을 하는가. 장유미 변호사님, 저런 주민분들 얘기처럼 폭발하는 듯한 굉음 이런 게 다 지진과도 관련이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서울에서까지 감지가 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요. 충북 괴산군에 계신 분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폭탄이 떨어지는 줄 알았고 바닥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고 하고 서울에 이 주거하고 계시는 분도 이를 그냥 일상에서 닦고 있는데 화장실 바닥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에서 접수된 이 신고만도요 168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에만 이에 집중됐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건데 주택 파손 등의 재산 피해는 18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렇게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지진의 깊이가 12km여서 보통 진원 깊이가 5km 이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세요, 집에 지금 균열 간 거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워낙에 진원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게 됐어요. 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대 그 규모별로 지진 그 사건들을 보면 일단 2016년에 그 경주시 근처에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2017년에 포항시 근처에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1980년에 평양북도 삭주에서 비공식적으로 규모 5.3의 지진이 있었고 2004년에 규모 5.2의 지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규모 5.0을 넘는 지진들이 여러 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가장 규모가 컸던 규모 5.8, 규모 5.4의 지진이 둘 다 2010년대에 발생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최근 들어서 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이 정말 날로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과거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던 이른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이 인물이 오늘 출소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가 온다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고요. 지금 바로 앞에 200m 앞에 대학교가 있고 바로 또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 주변 일대 다 어린이집인데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지금 저녁 때 이제 뭐 학원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 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바로 또 요 같은 동네면
박성배 변호사님, 수원 발발이 어떤 인간이길래 지금 주민들의 걱정이 저렇게 큽니까?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환은 오늘 청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성구와 영통구 등지에 있는 빌라에 침입해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구속된 이후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박병환은 여성들의 집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에 여자친구도 있었고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15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몇 살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마 같은 인간이 출소했어요. 지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정은 평론가님, 거처가 출소 후 오늘 출소했는데 거처가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의 어느 원룸의 거처를 정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 거주지, 거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박병화 본인하고 가족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 거주지 결정에 있어서 법무부가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아하. 다만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이-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만 할 뿐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통 터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화성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허락한 법무부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박병화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화성시를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할 거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수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결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뭔가 강제할 수 없다는데 지금 화성시장은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박병화를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강제 퇴거하겠다. 이 부분 법무부가 박병화를 화성시로 강제적으로 이주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거주지까지 공개가 됐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커져가는 게 지금 제일 걱정인데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경찰, 지자체 등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 강화, 이 보호관찰소 신속 수사팀을 활용해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그 약속 정말 공허한 메아리 되지 않게 정말 잘 이행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